오늘 저는 여러분께 꼭 끊어야 할 5가지 위험한 천연 보충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까지 꼭 들어주세요. 왜냐하면 1번 보충제, 즉 제가 큰 사기꾼이라고 부르는 그 보충제가 정말 여러분을 놀라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타민이나 미네랄, 그리고 다양한 건강을 약속하는 보충제들이 건강한 삶, 튼튼한 뼈, 장 건강, 면역력 등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선전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알약들이 오히려 건강에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예를 들어 5번째 보충제는 칼슘입니다. 놀라셨죠? 아마 매일 칼슘을 섭취하면 뼈가 강해지고 골절도 예방된다고 들으셨을 겁니다. 뼈는 칼슘으로 이루어져 있으니 그 말이 논리적으로 들릴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왜 칼슘이 해로울 수 있는 걸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칼슘 보충제 한 알에 500mg에서 1000mg에 이르는 고용량이 들어있고, 이를 충분한 마그네슘, 비타민 K, 비타민 D 없이 복용하면 이 칼슘이 동맥에 침착되어 마치 도로를 포장하듯 동맥을 딱딱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꽤 오래전부터 저명한 학술지들에서 나온 여러 연구는 칼슘 보충제를 복용하는 사람이 심장마비나 심혈관 질환에 걸릴 위험이 높아진다는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아무런 질병이 없는데도 예방 차원에서 칼슘을 복용하는 사람들이 더 위험하다는 것이죠. 여기서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날 의학계는 과연 칼슘이 정말 위험한 것인지 다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연구는 칼슘이 안전하다고도 합니다. 하지만 저희 닥터 벨러 팀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진짜 해답은 병이나 알약이 아니라 집 근처 채소 가게에 있다는 사실을요. 칼슘은 우유, 요거트, 치즈, 시금치 같은 녹색 채소, 아몬드나 호두 같은 견과류, 정어리와 같은 생선을 통해 충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칼슘 보충제는 건강상의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만 복용해야 하며, 그조차도 반드시 의사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의 주치의가 골다공증이나 반복되는 골절 등 명확한 이유로 칼슘을 처방한 경우라면 복용하십시오. 다만 얼마나 오랫동안 어떤 용량으로 복용할지, 그리고 어떤 식품과 함께 복용해야 하는지를 꼭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알약이 항상 정답은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만큼의 효과를 얻지 못하고 건강을 해칠 수도 있죠. 그리고 칼슘 얘기가 여러분의 관심을 끌었다면 다음 보충제는 더 큰 충격을 줄 겁니다. 4번째 보충제는 여러분을 더욱 놀라게 할 겁니다. 바로 철분입니다. 가족 모임이나 친구들과의 자리에서 이런 대화를 나눠보신 적 있지 않으신가요? 요즘 너무 피곤해. 머리가 잘 안 돌아가. 매일 자고 일어나도 피곤이 안 풀려. 그러면 누군가가 이렇게 말하죠. 그거 빈혈 아니야. 나도 그랬는데 철분 먹으니까 괜찮아졌어. 너도 먹어봐. 하지만 이건 매우 흔한 실수입니다. 철분을 과도하게 복용하면 우리 혈액 속 철이 산화되어 몸에 염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산화가 신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아시겠지요. 다행히도 우리 몸은 꽤 영리합니다. 철분을 과도하게 복용하면 대부분의 철분은 흡수되지 않고 병이 속으로 사라집니다. 즉, 최소한 불필요한 돈을 낭비하는 셈입니다. 우리 장은 스스로를 꽤 잘 보호해 주기 때문이죠. 하지만 빈혈이 아닌데도 그냥 철분을 복용하는 건 명백한 위험입니다. 철분을 복용하고자 한다면 먼저 주치의와 상담하고 혈액 검사를 통해 정말로 철분이 부족한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혈색소 수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혈구 검사 헤모글로빈 수치, 체내 철분 저장 상태를 볼 수 있는 페리틴 수치,
철분이 혈액 내에서 얼마나 잘 운반되는지를 보는 트랜스페린포와도 같은 수치들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의사가 평가하고 정말 철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때만 보충제를 복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철분 결핍이 없다면 철분을 굳이 복용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철분이 부족하지 않더라도 평소에 적절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렌즈콩, 시금치, 소고기, 콩류, 간 등은 철분이 풍부한 식품으로 이런 음식을 꾸준히 섭취하면 빈혈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여성의 경우 생리로 인해 철분을 많이 잃거나 내부 출혈 등으로 인해 철분이 빠르게 소모되는 경우 혹은 다른 원인으로 인해 빈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주치의가 철분을 처방해 줘야 하며 그 경우에는 복용이 정당화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철분은 흡수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아주 간단한 팁이 있습니다. 철분이 든 음식이나 보충제를 섭취할 때 레몬 주스나 오렌지 주스와 함께 복용하면 철분 흡수가 훨씬 잘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귤류에 포함된 비타민C가 철분의 흡수를 촉진해 주기 때문입니다. 비타민이 동맥에 해를 줄 수 있을까요? 대답은 그렇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말씀드릴 세 번째 보충제는 바로 비타민 E입니다. 비타민 E는 강력한 항산화제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닥터 벨러의 강의에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가장 강력한 항산화제 중 하나라는 이야기를요. 하지만 이 비타민이 부족한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저는 제 의사 경력 내내 비타민 E 결핍 환자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의사들도 평생 한 번도 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우리 몸 안에 적당한 스트레스와 적당한 염증은 꼭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러분이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하면 근육이 약간 손상되고 미세한 염증 반응이 생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염증 반응 덕분에 근육이 회복되고 더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즉, 이 미세한 염증은 몸을 더 강하게 만드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하지만 비타민 E를 과다 복용해서 항산화 물질이 과도해지면 이러한 자연스러운 스트레스와 염증 반응이 억제됩니다. 결과적으로 운동의 효과도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비타민 E를 고용량으로 섭취한 사람들은 운동을 해도 그 효과가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즉, 원래는 우리에게 유익한 일이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비타민 E를 과하게 섭취하면 혈액 응고에 필수적인 비타민 K의 기능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권위 있는 가이드라인도 비타민 E 보충제를 정기적으로 복용하라고 권하지 않습니다. 결핍이 없는 이상 이 보충제를 먹는 것은 불필요할 뿐 아니라 쓸데없는 비용 낭비이고 심하면 몸에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의 조언은 이렇습니다. 해바라기씨, 호박씨, 아몬드, 아보카도, 녹색잎 채소, 올리브 오일 등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음식만으로도 충분히 비타민 E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비타민 E 수치는 충분히 채울 수 있습니다. 굳이 고가의 알약이나 보충제를 찾을 이유는 없습니다. 이제 거의 1위에 도달했습니다. 바로 그 큰 사기꾼을 말하기 직전인데요. 그 전에 또 하나의 비타민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바로 비타민 A입니다. 비타민 A라는 말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떠올리는 것이 있죠. 시력 강화, 면역력 향상, 피부 건강 등 광고나 제품 포장에서도 이런 문구들을 자주 접하셨을 겁니다. 매일 한 알로 활력과 면역을. 이런 마케팅이 우리에게 익숙하게 자리 잡고 있지요. 하지만
이 순위에서 가장 위험한 비타민을 꼽으라면 바로 이 비타민 A입니다. 과다 복용, 즉 하이퍼비타민증은 실제로 생명을 위협할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A를 지나치게 복용하면 간을 직접적으로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간 효소 수치를 비정상적으로 높이고 간의 기능을 방해하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비타민 D의 작용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로 인해 면역체계, 뼈 건강, 전반적인 호르몬 균형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심지어 일부 종류의 암 발생 위험도 높아질 수 있으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비타민 A 중독 환자들은 종종 다음과 같은 증상을 보입니다. 메스꺼움, 구토, 복통, 현기증, 의식혼란, 그리고 탈모. 그런데 여러분, 만약 비타민 A를 복용하고 있다가 이런 증상이 생긴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원인이 비타민 A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합니다. 다른 원인을 의심하게 되죠. 바로 여기에 이 비타민의 위험성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강조드립니다. 의사의 처방 없이 기적의 알약이나 만능 보충제라고 선전되는 것들에는 손대지 마십시오. 진짜 약국은 채소 가게에 있습니다. 당근, 망고, 단호박, 고구마, 간, 계란, 유제품 등은 모두 훌륭한 비타민 A 공급원입니다. 추가 팁 하나 드릴게요. 당근이나 망고처럼 주황색을 띠는 음식에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한데 이 성분은 우리 몸에서 비타민 A로 변환되어 저장됩니다. 이렇게 음식에서 얻는 베타카로틴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비타민 A 보충제는 정말로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만, 그리고 반드시 의사의 지시에 따라 조심스럽게 복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마침내 도착했습니다. 1위, 바로 큰 사기꾼이라 불리는 보충제입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젊음을 되돌리는 알약, 장수의 약, 심지어 굉장히 비싼 보충제. 바로 레스베라트롤입니다.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이 적당량의 와인을 마시면 건강에 좋다고 믿어왔습니다. 포도 껍질에 들어있는 레스베라트롤 덕분에 심장 건강, 혈관 건강, 전반적인 신체 기능에 좋다는 주장이 있었죠. 그런데 최근에 우리가 알게 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레스베라트롤은 흡수율이 매우 낮고 설령 흡수되더라도 간에서 금방 분해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조직에 도달하는 양은 극히 미미합니다. 게다가 레스베라트롤을 고용량으로 섭취하면 간 기능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간 효소 수치를 높이고 간세포의 재생을 방해할 수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간은 매우 놀라운 기관입니다. 손상된 세포를 스스로 회복하고 스스로 재생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고용량의 레스베라트롤을 복용하면 이 능력이 억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레스베라트롤 보충제 한 알에는 포도 100kg에 해당하는 양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과연 이게 자연스러운 섭취일까요? 간의 회복력을 억제하고 건강을 위한다는 목적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한 사람들이 레스베라트롤을 복용했을 때 생기는 문제는 비타민 E와 유사합니다. 항산화 작용이 너무 강해서 운동 후 발생해야 할 건강한 스트레스 반응이 억제되는 겁니다. 결국 운동의 효과가 줄어들고 면역력마저 둔화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제 조언은 간단합니다. 레스베라트롤을 섭취하시되 반드시 자연에서 얻으십시오. 블루베리, 포도, 양파 이런 식품에서 섭취하면 충분합니다. 값비싼 알약으로 보충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알코올에 주의하세요. 와인 한 잔이 건강에 좋다고들 말하지만 그건 포도가 좋은 것이지
술이 좋은 게 아닙니다. 즙이 아니라 과육과 섬유질이 살아있는 온전한 포도가 진짜 건강식입니다. 와인은 결국 알코올입니다. 현재까지는 적당량은 괜찮다는 수준이지만 조만간 우리는 아마 어떤 양의 알코올이라도 해롭다는 사실을 입증하게 될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보충제 중 혹시 여러분이 복용하고 계셨던 건 있나요? 아니면 비타민C, 비타민 D 같은 다른 보충제를 복용 중이신가요? 그렇다면 다음 영상에서 그 내용도 함께 다뤄보면 좋겠지요. 기억하세요. 대부분의 해답은 한 알의 약이 아니라 건강한 삶의 방식에 있습니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특정 질환으로 인해 반드시 보충제를 복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는 여러분의 주치의가 충분한 검사와 평가를 바탕으로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도 전적으로 의사의 판단을 지지합니다. 복용하십시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의 작은 공간에서 여러분께 큰 인사를 전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따뜻한 마음으로. 안녕.